네, 준비됐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원내대표님을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8월 20회가 막을 내립니다. 여야는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8월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수없이 만나서 의견을 좁히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여야 협의를 통해 성과도 많았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과 ICT 융합법도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폭염과 혹한을 자연재난 범죄에 넣는 내용의 재난안전법도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물론 더 협의해야 할 입법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서비스 발전법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최대한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무모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소득주도 성장을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막무가내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통계청장 인사를 놓고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인사교체를 통해 통계를 조작하려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청장 교체는 직무평가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입니다. 사실 그동안 통계 신뢰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올 들어 통계청이 2차례 발표한 가계소득 통계가 그런 사례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소득을 조사하면서 지난해 4,145개 표본 가운데 2,703개만 남기고 3,907개의 표본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20대 가구 표본은 각각 71.8%와 80.3%가 바뀌었습니다. 표본 숫자와 표본 구성이 작년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가계소득을 작년과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받는 통계 생산이라는 통계청의 기본 직무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더 이상의 논란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의 불신만 키우려는 형태는 낡고 낡은 구시대의 정치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책을 내놓는 그런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준현 정책위의장을 발언하겠습니다. 예,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이번 8월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규제혁신 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성심성의껏 수용하며 대안도 찾고 양보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야당 지도부가 통 큰 결단을 할 시점입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과도한 주장이 있으나
이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야가 통 크게 합의를 해서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국민들께 성과물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 고위당정 처음 회의 때 이해찬 대표께서도 부동산 관련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는 이제 한국감정원의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급등 현상이 확인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 용산 여의도 개발 그리고 지하철 등 각종 개발 사업 기대감으로 7월 이후에 급등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명한 사실은 거래량은 예년보다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 약 한 40% 감소를 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소시민들의 박탈감이 커집니다. 또 근로의욕이 저하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1년에 3,4천만 원 벌기도 힘든데 아파트 한 채가 한 달 사이에 뭐 이러지 올라니 이래버리면 이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정부로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당정청이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또 일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장이 일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정청이 협력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수요관리 측면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에 근거한 가수요가 창출되지 않도록 수요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구상 단계부터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 부분에서도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환 능력을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새롭게 DSR 규제를 10월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는데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 조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추가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공시 가격이 시세의 50%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제때 현실화하고 과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공시 가격이 제대로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세금을 부과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안으로 80%로 규정했던 것을 해마다 5%씩 2년에 걸쳐서 90%까지 올릴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굳이 2년에 나누어 올릴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실수요자들은 지금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대체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꼭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더 신속히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그동안 나름 발표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 조금 멀거나 또는 지구별로 1, 2천호 수준의 이 땅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하고 또 실제로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신도시 개발 못지않은 과감한 공급 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부동산 문제는 당정청이 한몸이 되어서 수요와
공급 대책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또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도 필요한 입법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부도 긴장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대구 경북 지역의 일부 언론에서 지자체가 요구한 국비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TK 차별 또는 TK 패싱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해드리면요, 지자체에서 요구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100%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상식입니다. 이것은 대구 경북 지역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자체에서 요구한 예산이 100% 반영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쯤에는 또 호남의 SOC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 이러면서 호남 서울대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지자체 요구 예산은 말 그대로 지자체 스스로 산정해서 요구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 전부 다 반영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새 지도부가 첫 번째 현장 최고위를 경북 구미에서 개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을 더 각별하게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절대로 TK 차별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종민 의원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원내부대표 김종민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양준태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뒤집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뒤집기 위해서 법률 개정 사항인 민사소송 절차를 규칙으로 개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끝이 어딘지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법관 한두 명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어떤 그 잘못된 판결 수준을 넘어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헌법 103조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서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대법원 내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형사적 행위에 대한 죄의 유무를 넘어서서 이거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의무를 저버린 헌정을 흔든 그런 사건의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근데 이 헌정에 대한 도전, 헌정에 대한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단순히 지금 검찰 조사에만 맡겨둔 거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헌법적 신뢰가 흔들려 버리면 정말 이건 국민 전체에게, 우리 민주공화국 전체에게 큰 부담이고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치유가 필요하다. 지금 일부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왜냐하면 이 재판 과정에서 혹시 법원이 판결 과정에서 법원이 제19 감사하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특별재판부 구성을 제안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재판 과정이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적인 치유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과 신뢰 문제를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적인 치유의 두 가지 방식인데 이 문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좀 종합을 하고 대법원 조사 결과 그리고 검찰 조사 상황을 점검해서 국회에서 헌법적 차원의 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헌법적 차원의 검토가 지금 시작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앞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그래서 문제 있다고 비난하시면서도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확대에는 또 반대하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께서 2017년 추경으로 편성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해 31.7%만 집행됐다며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2017년 추경 집행이 부족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야당이 40나 추경안 합의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그때 그토록 추경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하루빨리 국회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미루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집행이 안 됐다고 정부 예산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009년 쌍용차 파업 무력 진압을 이명박 정권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다는 사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강일학 경찰청장마저 그 무력 진압 계획에 대해서 반대했는데도 조현호 당시 경기 경찰청장이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조 청장은 그 당시 경기청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서 온라인상으로 노조의 파업 농성을 비난하는 댓글 부대를 운영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지만 처벌되거나 징계되지 않고 조현호 경기경찰청장은 그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 승진한 이후 경찰청장으로까지 승진했습니다. 이처럼 쌍용차 무력 진압은 정상적인 경찰 직무가 아니었고 이명박 정부가 기획한 노조 파괴이자 국가폭력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 무리한 쌍용차 정리해고와 무력 진압의 상처로 지금까지 30명 이상의 분들이 사망하셨고 아직도 복직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청은 여전히 노조와 노조원에게 16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국가의 국가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실제로 쌍용차 정리해고와 무력 진압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제대로 진상규명되고 책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조정회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